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2019년 새해입니다. 지나간 1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했던 순간, 또 아쉬웠던 시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건을 취재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억에 남기고 싶은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중요 사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은 이 중요 이슈들을 취재했던 기자들입니다. 2018년 되돌아본 이슈. 먼저 정치 분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지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조지한 기자는 저희 대구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면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그렇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던 분야였어요. 정치 분야도. 네. 그 1년 동안 이제 취재하면서 참 올해도 특히 일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TK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TK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이 작지가 않은데요. 근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정권에서 실세였던 총선 때는 친박 간별사를 자처했던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굉장한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맞기도 했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치 분야를 볼 때 지난 한 해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특징이 이 보수의 고전. 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가 되면 출구조사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 3사, MBC를 포함한 3사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선거 이전부터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출구조사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표 결과도 역시 비슷했는데요.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을 이렇게 색깔별로 정당 네. 색깔로 표시하는데 민주당은 파란색, 대구 네. 경북은 한국당은 붉은색. 그래서 네. 대구 경북만 붉은색, 정치적인 네. 어떤 섬처럼 고립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대구 경북만 어떤 고립된 섬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아성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분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이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아주 다른 양상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사실 거의 한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당 이름만 달라졌지. 그러다 보니 네. 특정당이 계속해서 장악해 왔는데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대구시 의회만 보더라도 30명의 대구시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 후보가 5명이 당선됐습니다. 거기에는 비례 1명이 있고 지역구 출신 4명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지역구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1대부터 8대까지 오는 네, 동안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기초의회를 보자면 광역의회보다 더 큰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대구 수성구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 차지하는 네. 그래서 의장도 민주당 측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런 그렇죠. 결과를 네. 가져왔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당시에 굉장히 큰 그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때 당시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많이 입성을 하게 됨으로써 정책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는 이제 한국당에서 차지를 했지만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보면은 특히 구미에서 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굉장한 이제 주목을 받았죠. 네. 대구 경북의 기초 단체를 보면 31곳이 있거든요. 네. 31곳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구미시입니다. 네. 구미시장 장세용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구미를 보자면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텃밭 중에 텃밭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구미에 내려와서 대구에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구미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게 됐고요. 네. 거기에 자극을 받은 한국당 역시 지도부가 내려와서 구미에서 회의를 하며 구미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내려왔던 그 두 당의 지도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쨌든 자유한국당 말고는 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한 생각을 가진 정당은 없다. 네, 이렇게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역을 찾는 모습인데 뭐 과거 특정당이 짝쓰리하던 그런 시절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구미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구미라는 지역은 이 보수의 텃밭이면서 또 보수의 성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 민주당 후보 장세용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정권의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경제 네. 분야가 네. 가장 큰 이유인데 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장세용 시장의 첫 번째 선거 구호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장세용 시장 이전에 구미 시장은 두 명의 시장이 세 번씩 연임을 하면서 20년 이상 네.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그 구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쫓고 어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구미 상황이 뭐 대기업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네. 또 대기업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실업률도 중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세용 시장의 경제 살리기 구호가 상당히 어필이 됐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구미 지역의 그 평균 나이가 37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맞죠. 도시였다는 네.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구미의 변화를 열망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선거에 이변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공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천 문제가 뭐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만큼 시끄러운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지지를 많이 하는 한국당 굉장히 아쉬웠죠. 네. 그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만 이번 공천을 보자면 정말 아직까지 더 떨어질 곳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공천에 네.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단체장 선거 지역구에서 네네. 어느 지역이 가장 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청장 그 후보를 뽑는데 네. 정말 보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룰을 바꿔서 이의를 받아들여서 룰을 바꾸고 새로운 후보자를 뽑고 거기에 다시 반발하니 또다시 룰을 바꾸고 새로 이 후보를 뽑는 네.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공천이라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는 오히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천 문제가 불거졌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대구시장 그 후보는 뭐 권영진 시장으로 이제 됐습니다만 네. 그게 출마했던 후보들을 보자면 그 중에 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현재 불법 선거 그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해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경선을 하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이 전화기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만 최고위원을 돕던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6명이 현재 구속이 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후속 상태는 아닙니다만 대구시의원 2명 그리고 구의원 4명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뿐 아니라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지역도 뭐 대구 이상으로 말들이 많았는데 뭐 경산이나 경주, 안동, 의성, 청송 뭐 어느 한 곳 조용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 그 심사 기간 동안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대구 지역의 여러 곳을 돌면서 비밀리에 공천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당 경북도당 당사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데 거기에는 공천 기간 내내 이거 지지자들이 와서 항의 농성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상여가 네, 그랬죠.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상복을 입은 채 네. 뭐 단식 농성을 하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네. 많았습니다. 네. 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소위 일명 꼬리뼈 사건, 네네. 이 감론 을박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당선이 된 권영진 시장 이야기인데요.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출정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 장애인 단체가 권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네. 출정식에서도 그 단체가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영진 시장이 연단에서 내려와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던 중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촬영된 화면을 보면 그 중년에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여성분이 이제 권 시장과 이제 네. 접촉하는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갑자기 뒤로 이렇게 넘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넘어질 만큼 충격이 있었느냐. 네. 그래서 뭐 테러다 아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컸었는데 이 논란을 더 키운 건 어떻게 보면 캠프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캠프 측에서 권영진 시장의 꼬리뼈가 골절이 됐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확인한 의사소견서를 보면 이 골좌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골좌상이라는 거는 골절이 아니고 이 멍든 상태라는 네. 거죠. 그렇죠. 결국은 굉장히 당선이 유력할 그런 후보 측의 해명이 오히려 그런 논란들을 더 증폭시킨 결과였습니다. 네. 선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은 보수의 성지다. 뭐 이렇게 이제 자타가 공연하고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수 정당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하여튼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보수 정당이 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네. 대표적인 정당인 그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6개월이 더 지나는 동안도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로 있고 얼마 전 그 원내대표도 김성태 의원에서 나경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당협위원장도 모두가 사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도 8곳이 포함돼서 어떤 그런 쇄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볼 게 있습니다. 네. 이 당의 쇄신, 네. 이 정치 분야 쇄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 인물 쇄신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적 쇄신이 중요한데 지금 눈에 띄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한국당에서 이번 그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며 새로운 네. 뭐 표를 수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공식적인 그런 그 명단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들을 보면 사실 뭐 젊은 피나 새로운 피다 뭐 이렇게 말할 인물들은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한국당 복당 네. 내지는 입당인데요. 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이 얼마 전 이제 한국당에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자면 유성걸 전 의원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하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복당을 했죠. 그리고 잘 알려진 이명규, 네. 배영식 네.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익숙한 이름들이고 네. 젊은 피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탈당 러시가 지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은 그렇다면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상황이 어떨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은 뭐 탈당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원외로 보자면 탈당 러시가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네. 유성걸 의원이나 지역의 여러 당협위원장들이 탈당을 네. 해서 이제 이미 한국당에 복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새로운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사실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자면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바른미래당은 와해가 됐다라고 네. 하는 표현이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바른미래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어쩌면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바른미래당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보수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편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자면 보수의 이합 집산이다라고도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지금 당장의 중요한 것은 내년 2월에 예정된 한국당의 이제 전당대회인데요. 네.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지도부를 맡느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1년 가량 남게 되는데 그동안 외면했던 보수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보수 측의 보수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심판대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 인물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지역 주민들께서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이런 네.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뭐 정치권에서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 바른미래당에 나와서 한국당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은 그 한국당에 복당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 탈당하던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한국당 내에 큰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친박과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어떤 그런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유승민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가능은 할 텐데 네. 그 과정이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한 기자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정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모닥불을 산업화시켜서 만들어낸 제품이 백열전구. 백열전구의 모닥불의 감성을 사람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해줄게 오늘도 목노주정 흙바람볕엔 30초 백열통이 군내를 탄다 방금 보신 이 마지막 남은 백열전구 공장, 저희 보도국의 마승락 기자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만든 특집 영상 뉴스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쉽지만 이렇게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 앞서서 정치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보도했던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추려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경제 문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양관희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경제 분야를 취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경제는 이제 전국 지역이 이렇게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굵직한 경제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노동계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근데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뭐 이런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대구 지역에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고 또 영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자,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고 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같은 굵직한 노동 정책이 올해 많이 시행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고용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대구, 경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 7만 명이나 줄었고요. 2분기에는 4만 명, 3분기에는 2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점은 올해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네. 그 여파가 고스란히 네. 지역 자동차 부품 회사로 확대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8월 대구 자동차 부품 회사를 취재했는데 네. 그 당시 저와 이야기 나눈 회사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근로시간 단축을 시키게 되면은
이 물량을 못 맞춰서 예.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제 알기로 지금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도쿄 다 지키면서 문제되는 데 없습니다. 왜?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은 업체들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될 텐데 반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네. 생산 그런 현상도 이제 네.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생산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우리 지역 내에 생산 활동 어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늘어야 네. 사람들 씀씀이가 늘어 소비가 늘고 네. 소비가 늘면 다시 이제 생산이 늘게 되고 생산이 네. 늘면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그렇죠. 네, 네. 선순환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데요. 네. 근데 고용도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도 역시 올해 부진했습니다. 네. 올해 대구 경북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요. 2분기 0.2% 생산이 아주 조금 는 것 네. 빼고는 네. 1분기 2.4%, 3분기에는 5.5%나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또 고용 문제도 또 심각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줄면은 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게 되니까 네. 또 내수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생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우려되는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네. 물가 부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올해 있었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맞는 말 아닙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올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이례적인 폭염이 여름에 있었고요. 또 네. 태풍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영향도 컸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데 대구 지역 올 한 해 물가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3% 올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목표치 2%를 네. 석 달 연속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연속 계속 넘겼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한 네. 시민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분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 또 다른 것도 지금 샀는데 다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요. 과일도 너무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이렇게 고르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갑니다. 네, 저렇게 물가가 올랐습니다만 네. 이제 원유와 같은 원재재 가격이 올해도 이제 오르다가 주춤한 바 있는데 네. 혹시나 오르게 되면은 네. 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보합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부 이제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부동산 동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해 부동산 가격 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최근에는 3기 신도시까지 만들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구 지역 아파트 값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이 지난주까지 조사한 결과 네. 대구는 올해 누적 상승률이 3.23%였는데요. 특히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한 해 누적 상승률만 10%를 넘습니다. 네. 지난해 상승폭이 4%였는데요.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도 뜨거웠습니다. 네. 올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 세 곳이 모두 대구입니다. 특히 경쟁률 1위였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346대 1을 기록할 만큼 네. 가열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경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만 거듭했습니다. 네. 올해 누적 하락률만 6.88%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됐는데요. 네. 제가 지난 4월에 경북 구미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 만났던 부동산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팔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매매는 잘 안 돼요. 지금은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
많이 바뀌고 일이 많았어요. 연말에. 네, 이 부동산 이 경기 동향은 계속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크게 내리는 것도 사실상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자, 경제는 하여튼 연결이 됩니다. 올해 2018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또 이 올해 2018년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 2019년 이 지역 경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국제통화기구가 올해 7월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가 최근에 3.7%로 수정했고요. 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지역 경제도 결국 고스란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네, 그렇겠죠. 네, 지역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업 등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인데요. 이 두 산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연구원 임규채 연구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대구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이 그 제조업과 그 유통업이라든가 이게 음식점업 즉 소비형 서비스업 쪽인데 그 이 부분도 역시 2019년도에는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내년에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 수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들 완성차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네. 공장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부분이 이런 국내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합니다. 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나 전기차 이쪽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네.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적은 편이라 네. 지역 경제에 깔린 이런 짙게 깔린 먹구름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양관희 기자가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이제 이 경제 분야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을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종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달에 0.25%포인트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 아닙니까? 네. 이제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2월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올려서 지금 이 기준금리가 얼마죠? 2.25에서 2.5%.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과 이제 금리 차가 0.75%포인트 벌어졌는데 네. 근데 페드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내년에도 2차례 더 올리겠다. 3차례 올리기로 했다가 뭐 하나는 줄였습니다. 2차례 올릴 수 있다 이런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만일 예정대로 2차례를 올리면은 다시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네. 그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가계와 기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계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소비가 네. 줄어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 평균 가계 부채가 네. 7,560만 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로 또 인상이 되면 네. 이들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소비가 줄게 돼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걸로 네. 보이고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 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2년 126조 8천억 원에서 네. 2016년 4년 만에 196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연평균 증가율이 10.7%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 우리나라 기업 전체 부채 증가율 3.2%보다 훨씬 높은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부채 비율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경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경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릴 데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수출도 이제 올해 좋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역에도 당연히 이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대구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었습니다. 1분기에는 15.8%, 2분기 18.9%, 3분기에는 8.1% 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 불투명합니다. 네.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중국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내수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그렇죠.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로 확장 재정정책 같은 경기부양책을 또 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여기다가 지금 미중 통상 분쟁도 네. 지금 맞물려 있죠. 네.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가 퍼지다 보니까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외 여건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말고 이제 미국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그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나홀로 성장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네.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 연준이 네. 아까 말하신 대로 최소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넘치는 유동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네. 점입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활황인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 회수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수축적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일정 부분 이 수축적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활력을 낮춰서 이 여파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 월스트리트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제적인 인식 때문에 오히려 경제 전망을 또 어둡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모조리 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결국 대구 경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혁신 성장을 해서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좀 이 걱정되는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양관희 기자, 1년 동안 경제 분야 취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time 쫄깃쫄깃하고 안 퍼지고 맛이 좋아요. grass was green and the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young and a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앞에 기계 저 늘어는 저거하고 저쪽 기계는 내가 같이 늘리고 저래 만들어 백이태 백백 저거 바다 바람으로 해풍 구스로 말루야. When no one was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마승락 기자가 제작한 영상 뉴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하여 국수공장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경제 이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이슈, 우리 지역 사회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회 이슈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은행 문제입니다. 경제계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채용 비리다, 또 비자금 조성이다 해서 1년 내내 뉴스에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융 지주와 이 은행 이사회 간에 이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 대구은행이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착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대구은행을 바라보는 이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계 출입하는 윤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최고의 미남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대구은행 취재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보통 법원 검찰 출입하면 뭐 다른 사건도 많지만 대구은행 사건만은 1년 내내 취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비리 백화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구은행을 둘러싼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다가 DGB 금융지주 자회사죠. DGB 캐피탈 채용 비리까지. 이 크게 보면 신입사원 채용과 은행 자금과 관련된 비리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충격과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먼저 채용 비리부터 살펴보면요. 이 채용 비리는 금융감독원이 첩보를 입수해서 시중은행을 조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KB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채용 비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대구은행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 충격을 줬습니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서 대구검찰도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이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넉 달 뒤인 6월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 등입니다. 이 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신입사원 24명을 부정 채용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 특채 대상이 아닌데도 되는 것처럼 꾸며서 채용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채용 업무를 담당한 인사과 컴퓨터와 당시 채점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뭐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요. 근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 분명히 이제 청탁자가 있고 또 압수수색 통해서 이 청탁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했다. 뭐 이런 정보는 확실한데 청탁자를 제대로 수사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리스트에는 정관계 인사와 지역 상공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자기 자녀나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의 자녀를 신입사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박인규 전 행장이나 임원들에게 청탁을 한 겁니다. 채용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지만 검찰은 청탁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여러 판례에 따라 이 단순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 가운데 한 명이 조카 채용을 부행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저희가 특종 보도해서 큰 파장이 일었지만 이것도 묵살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청탁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외부에 누구는 어땠다더라, 누구는 어땠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탁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채용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증거 같은 게 수집하기가 거의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탁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수사를 해봐야 기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좀 이상하죠? 수사를 안 해보고 거꾸로 보면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한단 말이죠. 하여튼 조금 이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담당 공무원들만 네. 이제 이 기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은행이 7천억 원짜리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는 걸 돕는 대가로 네.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간부 공무원만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네. 이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고 이 금고를 매개로 아들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검찰은 청탁자 수십 명 가운데 유일하게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는 선에서 이 청탁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9명을 기소하고도 박수보다는 비난을 더 받는 것은 이처럼 핵심을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네. 비자금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은행이 비자금 20억 원을 조성한 사건으로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박인규 전 행장 선임이죠. 하춘수 전 행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네. 비자금이 부정한 곳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네. 검찰은 외면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검찰이 하춘수 전 행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뒤늦게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하 전 행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국회의원까지 문제를 삼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죠. DGB 금융지주 자회사인 DGB 캐피탈의 채용 비리도 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아들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부장 1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박명흠 직무대행은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또 일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 꼬박 1년을 끌어온 대구은행 비리 수사로 전직 은행장 3명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대구은행 51년 역사상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치 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한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휘를 하고 수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시민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인규 전 행장을 비호하면서 은행 내부에 이 학연을 얽힌 파벌을 만들고 또 비리가 불거진 뒤 퇴진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퇴진하지 않고 대구은행을 쥐락펴락하는 소위 적폐로 진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고발한 지 2달이 넘었지만 검찰은 은행 이사회를 담당하는 직원 1명만 조사를 했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은행 업무상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은행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달간 직원 1명만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 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사들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은행장이 선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사 5명 가운데 4명이 박 전 행장과 대구 상고 또는 영남대학교 동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은행 이사회가 박 전 행장과 가까운 사람을 차기 행장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은행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차기 행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대구은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들이 채용 청탁을 하고 비리가 불거진 뒤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금수 사무처장 말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네.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사회이사를 비롯한 그 지배구조, 임직원들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한 거지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은행의 어떤 경영 혁신을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쇄신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차기 은행장을 선출하는 뭐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순탄하지가 않죠.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 이사회가 차기 행장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온갖 비리로 얼룩진 DGB 금융그룹이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지배구조 개선안입니다. 행장을 뽑는 방식을 확 바꾸자는 게 골자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대구은행 사회이사로 구성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행장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금융지주 회장과 지주 사회이사가 행장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행장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비리와 폐단이 생겼다고 보고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 이사회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내부와 이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윤태호 기자. 네. 이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제 통과됐으면은 예.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네. 이제 사정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은행 이사회가 차기 행장 선임에 있어서 이 자기 은행 몫, 그러니까 이사회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태호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과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자기들한테 주도권을 달라 이런 뜻인데요.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태호 회장은 이미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7일에 은행장 직무대행을 새로 뽑았습니다. 박명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으로 김용국 부행장보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이 갈등을 빚은 행장 자격은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 금융권 임원 경력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DGB 금융그룹에서 최근 3년 안에 퇴임한 임원이나 지주와 은행 현직 임원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금융주주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이 새 은행장은 내년 2월 3일 전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했다 하더라도 네. 이 여러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후보군을 압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행 사회 이사들과 은행 내 일부 세력들이 박 전 행장의 측근을 행장으로 앉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융지주는 박 전 행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굳이 은행장에 앉히기보다는 김태호 회장이 겸직을 하면서 이 추후에 요건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은행장을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불명예를 뒤집어 쓴 DGB 금융그룹이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탄치가 않습니다. 대구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차기 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세력과 쇄신을 명목으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신세력 간 기싸움이 실망과 또 피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최대 기업인 대구은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마지막 진통이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성장한 것은 지방 대형은행으로 성장한 것은 지역민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경제 단체인데 금융기관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구은행 사태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을 윤태호 기자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윤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추억 하나, 사랑 하나. 안녕하세요, DJ 길령입니다. 청해 오신 희망음악 가운데서 오늘은 추억의 팝송 비틀즈의 노래를 청해 오셨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 올디스 봇 굿디스 가운데에서 비틀즈의 6번째 앨범 럽소울에 수록이 돼 있던
In My Life를 청해 오셨습니다. DJ들의 그 멋진 모습과 이렇게 헤드셋을 낀 모습은 로망이었죠. 정말 인기 대단했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였는데요. 음악 감상실에서 음악 한 타임 보고 나오면 카운트의 선물꾸러미가 진비하게 사해져 있었죠. (2018년) 되돌아본 이슈, 이번에는 낙동강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영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낙동강 수질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한 뭐 취수원 이전 문제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시는 이 물과 직접적으로 연결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죠. 안심하고 물을 마셨던 때가 언제였나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녹조 문제 그리고 과부라 화물 문제 논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해 녹조는 어땠습니까? 녹조가 매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원 전역에 조류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녹조는 무엇이냐? 녹조가 왜 발생하느냐 이것부터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녹조가 사실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는 어떨 때 많이 발생하느냐? 날씨가 따뜻할 때 그리고 영양이 충분히 혹은 과하게 공급됐을 때 그리고 물이 이제 천천히 흐를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같은 원인 분석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같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4대강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분석도 또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날씨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영양분의 이제 과도한 것은 이제 뭐 축산 폐수 또 농업 폐수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4대강 문제, 4대강 처음에 이제 녹조가 이제 녹조라떼라는 말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녹조라떼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한 것이 한 2012년 정도쯤입니다. 그때가 4대강 사업이 이제 다 마무리된 직후입니다. 4대강 사업과 이제 녹조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속이라도 빠르게 하려고 정부가 4대강 벌을 개방했거나 개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한번 열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열어봤더니 유속이 한 많게는 3배 정도 빨라졌다. 녹조는 이에 따라 90% 정도 감소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동강 중에서도 세계보에서는 지금 시범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이렇게 세 곳인데요. 이제 그 보를 개방하면은 농민들이 피해가 온다. 그리고 치수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 개방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녹조가 계속 창궐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계신 불안감 중에 하나는 녹조가 이렇게 창궐을 했는데 과연 저 물을 마셔도 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하는데요. 대구시에서는 혹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충분하게 정수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 그리고 녹조 이 두 개를 이렇게
정수 처리를 하는 뭐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수돗물을 만들 때 염소를 넣는데 네.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이런 물질이 검출됐다는 어떤 뭐 다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네. 그 홈쇼핑 보시면요, 그 빗물에 젖지 않는 등산복, 네. 늘러붙지 않는 후라이팬, 그 네, 계란 네. 후라이 네. 만들 때 늘러붙지 않는 뭐 후라이팬, 네. 그리고 햄버거 쌀 때 사용하는 그 포장지. 오랫동안 이렇게 포장해도 네. 종이가 이렇게 눅눅해지지 네. 않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이제 공장에도 씁니다. 반도체 네. 공장이라든지 네. 그런 물질이 이제 구미 산업단지에서 배출이 됐고 네. 그것이 대구 식수원까지 이제 흘러왔다. 네. 큰일 났다. 네. 뭐 이런 논란이었죠.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대구시가 구미 산단 위쪽에 있는 이 취수장으로 대구 시민이 먹는 이 취수장을 옮겨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주장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시의 주장은 그런 것이고 구미시의 또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이제 그 해평 취수장인데요. 네.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충분하다. 근데 대구 시민까지 같이 이용하면은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네. 물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구미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재산의 피해를 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네. 구미 산단의 그 폐수가 문제가 되면은 배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걸 두고 무방류 시스템 혹은 자체적으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네. 폐수 재이용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느냐. 네. 그래서 또 그 대안을 구미시의 대안을 반대했었는데 네. 그런데 좀 대구시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났던 것이 그 성서산업단지에서 네. 배출되는 네. 과부라 화합물이 네. 구미에서 배출되는 것의 300배나 됐다. 네. 그러면은 대구 하류 지역에서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의 주장이 약간 좀 꺾인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꺾인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구미 산단에서 오염 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취수원을 그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근까지 계속했었죠.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권영진 시장이 네.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낙동강의 이제 뭐 대구 또 대구뿐만 아니죠. 울산도 네. 있고 네. 부산도 있고 네.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겼을 때 구미에서 정말 피해가 있느냐 네. 그런 걸 검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방류 시스템 혹은 폐수 재이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느냐 네. 이 두 가지 용역을 내년에 이제 정부가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최근에 밝힌 입장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 네. 지켜보고 승복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마침 이제 그 기자회견 다음 날 네. 구미시장 역시 이제 네.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대구시의 그런 바뀐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구미에서는 그 생활 하수, 공장 폐수 이게 같이 이렇게 처리장까지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쳐지니까 양이 많아지고 처리하는데 조금 세심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분리하는 작업,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폐수를 처리한 이후에 나오는 찌꺼기, 네. 슬러지라고 하는데 네. 그 슬러지는 이제 뭐 땅에 묻을 네. 무작정 땅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얘를 지금 뭐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다든지 네. 네. 화학적으로 분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뭐 1,000원짜리 물을 만들기 위해서 10,000원이 든다면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결과가 이제 구미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낙동강은 이제 녹조 그리고 수질 오염원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제 취수장 이전 여부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사실 그 상류에는 이제 석포 재련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주댐이 재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말까 하는 이런 이슈도 남아 있고요.
내년에도 이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경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기억해야 할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사톡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